1860년대 이전 구기 종목은 야생의 영역이었습니다. 드넓은 들판에 놓인 작은 공, 그리고 이를 쫓는 수십 명의 인원들. 그들은 공을 가진 상대방을 그냥 내버려둘 마음이 전혀 없었으며 이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짓이든 마다하지 않았죠. 이들 앞에서 메시의 발재간과 호날두의 헛다리는 제발 내 정강이를 부러뜨려주세요라는 도발로 간주되었으며 날렵한 선수보다도 오히려 체격이 크고 뚱뚱한 선수들이 더욱 선호되었죠. 또한 동네에서 축구에 대한 규칙마저 달라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축구인지 레슬링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던 1863년 잉글랜드의 수도 런던에서 축구에 대한 공식적인 룰이 만들어지고 이를 경영하는 협회인 FA가 창설되며 짐승들의 경기에서 사람들의 경기로 제도화되면서 이에 따른 수많은 축구 클럽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이들이 공식적으로 맞붙을 수 있는 장인 잉글랜드 최초 프로축구 리그인 풋볼리그가 1888년 창설되면서 잉글랜드에서 축구라는 영역이 제대로 자리잡게 됩니다. 1900년에 이르기까지 런던이라는 한 도시에만 10개가 넘는 클럽들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런던 각 지역의 터를 잡고 리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영국인 사업가이자 건설업자였던 헨리 어거스트 미어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축구 시장의 성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스포츠 시장이 돈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1896년 그는 런던 지역의 육상 경기장 부지를 매입하여 이곳을 영국 최고의 축구 경기장으로 삼아 돈을 벌려는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를 지어서 세입자를 받아서 돈을 벌려 했던 것이죠. 실제 미어스는 1904년 런던 풀럼 지역의 애슬레틱 클럽 운동장이 매물로 나오자마자 곧바로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는데 미어스의 생각과는 달리 일반 운동장을 세계 최고급 축구장으로 만드는 데는 여러가지 제약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는 생각보다 본인의 축구 프로젝트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축구 관련 모든 프로젝트를 접으려고 마음먹기도 했죠. 이러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미어스의 곁에는 오랜 친구이자 축구 프로젝트를 함께 해왔던 파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축구광이었던 그는 미어스에게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말자고 얘기해왔으며 미어스는 그저 파커가 축구에 미쳐 사리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미어스와 파커는 미어스의 애완견을 산책시키기 위해 런던 시내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어스의 개가 파커에게 달려들어 손등을 물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의 손등에서는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파커는 그저 실실 웃고 있었죠. 이런 파커의 모습을 본 미어스는 이 사람은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고 이후 파커의 말을 신뢰하며 축구 프로젝트는 계속되게 됩니다. 그렇게 미어스는 종합운동장으로 사용되던 이곳을 축구 경기장의 형태로 리모델링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의 설계는 영국 축구장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아치볼드 리치가 맡게 되었죠. 그렇게 1년간의 보수공사 끝에 1905년 해당 운동장은 스탠포드 브리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개장하게 됩니다. 이후 미어스는 스탠포드 브리지가 속한 풀럼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축구클럽 풀럼 FC를 찾아갑니다. 당시 풀럼 지역의 부동산 개발자이자 풀럼 FC의 회장이었던 헨리 노리스는 새롭게 리모델링한 신식구장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미어스가 제시한 가격표를 보고 주저하게 되죠. 당시 미어스가 제안한 스탠포드 브리지의 연간 임대료는 1,500파운드였는데 이는 지금의 가치로 대략 4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미 풀럼에게는 9년 전 개장한 홈구장 크레이븐 코티지가 있었으며 아무리 좋은 시설의 구장이어도 홈구장이 있는 마당에 굳이 연간 4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경기장을 임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협상이 결렬되고 미어스는 고민에 빠집니다. 당시 스탠포드 브리지급의 구장을 렌트할 정도의 체급을 가진 주변 클럽은 풀럼 FC뿐이었는데 이것이 결렬되었으니 사실상 경기장은 필요 없어지게 되었죠. 오히려 풀럼 FC와의 협상 결렬 소식을 들은 한 철도 회사는 스탠포드 브리지의 부지를 석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매각할 것을 제안했죠. 이미 구장을 살 고객은 없는 마당에 원하는 주인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받고 파는 것이 사업가인 미어스에게는 합당한 선택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까지 마친 이 신식 축구장을 석탄이나 보관하는 구역으로 사용하게끔 내주기에는 너무 아까웠죠. 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미어에게 그의 동료 파커가 한마디를 거둡니다. 그렇게 구장을 처분하기 아까우면 차라리 우리가 축구팀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 이러한 신선한 접근에 미어스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클럽 창단에 투자할 주주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1905년 3월 10일
풀럼가의 라이징 선이라는 펍의 2층 방에 모인 미어스와 동료 주주들은 클럽 창단에 사인하고 주식을 양도받았으며 그들은 새로 창단한 클럽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논의를 벌였는데 스탠포드 브리지 FC, 런던 FC와 같은 이름들이 거론되었으며 그중 가장 유력한 이름은 자신들이 속한 구역인 켄징턴의 이름을 딴 켄징턴 FC였죠. 진짜 어디 삼부 듣보 이름가? 라는 생각을 1905년에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어스의 형 조셉이었죠. 이어 조셉은 해당 지역구의 이름인 켄징턴 첼시 왕립구에서 첼시라는 좀 더 세련된 명칭으로 구단명을 정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그렇게 1905년 한 술집에서 첼시 FC는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수도 런던의 신생 클럽에서 뛸 새로운 선수들을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며 신생팀이었음에도 매우 호기롭게 프로축구 리그인 풋볼리그에 등록 신청을 넣게 됩니다. 당시 풋볼리그는 미들랜드 및 북쪽 지역의 팀들이 많았는데 유독 남쪽에서 온 팀은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로 남쪽 지역까지 풋볼리그를 확장시키려던 협회의 입장에서 런던에 자리 잡은 첼시의 가입 신청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죠. 그렇게 첼시는 2부 리그에서 시작하는 조건으로 프로축구팀의 반열에 오릅니다. 첼시 입장에선 유니폼에 흙먼지 한 번 묻히지 않고 프로리그에 선출된 팀이 된 것이죠. 이런 케이스 자체가 첼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프로축구 구단의 구단주가 된 미어스는 경기를 앞두고 당시 언론사인 풋볼챗에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대중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수천 명이 와서 첼시 선수들을 지켜보고 응원해주세요.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신생클럽 첼시의 첫 번째 시즌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생팀이었음에도 기존 팀들을 상대로 뛰어난 경기를 펼쳤으며 셰필드에서 첼시로 넘어온 206cm 152kg의 거인 윌리엄 폴크가 든든하게 첼시의 골문을 지켰죠. 그렇게 시즌의 막바지로 향하던 1906년 4월경 어느덧 그들은 승격을 넘볼 정도의 순위에 도달합니다. 당시 첼시의 순위는 3위였으며 그들 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리스톨 시티가 있었죠. 그렇게 1906년 4월 13일의 금요일 사실상 첼시의 승격이 걸려있던 마지막 경기가 그들의 홈구장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열립니다. 상대는 리그 2위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으며 첼시는 순위를 뒤집기 위해서 반드시 맨유를 잡아야 했죠. 당시 치열한 공방 끝에 1대1로 무승부가 났던 해당 경기는 영국 내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2부 리그 평균 관중의 10배가 넘는 6만 7천 명의 관중들이 해당 경기를 보기 위해 스탠포드 브리지를 찾았으며 다음날 1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관중수를 기록했던 안필드의 리버풀의 경우 3만 5천 명이었죠. 해당 경기 이후 첼시는 승격에 실패했지만 영국의 언론사들은 첼시에 대한 엄청난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에선 팀을 전국 최고로 각인시키는 경기가 펼쳐졌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여기서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 잉글랜드에 속한 수많은 축구팀들 중에서 지금 잘 나가고 못 나가고를 떠나서 이렇게까지 빠른 성과를 일궈낸 팀은 적어도 제가 아는 팀선에서는 없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성과를 만든 팀으로 꼽히는 리버풀 역시 지역 리그에서 굴렀던 것이 시작이었고 지금의 빅식스에 속하는 그 어떤 팀도 창단 초기에 이렇게 빠른 성과를 보인 팀은 없었죠. 12개월 전만 해도 존재하지도 않던 클럽이 프로팀에 올라서 승격 경쟁을 하고 이를 6만 7천 명의 관중들이 보았다? 이러한 첼시의 말도 안 되는 성적의 배경에는 그들만의 남다른 스타트가 있었습니다. 보통 잉글랜드 축구팀들의 경우 회사의 노동자들이나 특정 교회 회원들이 창설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첼시는 특이하게도 부유한 사업가들이 모여서 창설한 축구팀이었습니다. 미어스 본인부터가 부유한 건축업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의 사업 역시 성공시킨 인물이었고 당시 미어스를 도와서 첼시를 창설했던 동료들 모두 법률가, 건축업자, 사업가와 같은 전문직이었으며 이는 클럽의 창설과 운영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죠. 결정적으로 미어스를 포함한 첼시의 이사들은 사업가이기 이전에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첼시라는 클럽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으며 적절한 곳에 적절한 투자를 하며 과감한 투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실제 미어스의 동료 파커는 클럽이 창설된 직후 전국을 돌며 뛰어난 축구 선수들을 최고 가격으로 영입해왔으며 덕분에 클럽 창설 직후 뛰어난 선수들 비서 스태프들을 고용할 수 있었고 프로리그에 등록할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었죠. 또한 해당 시즌 이후 첼시는 런던 관중들을 한눈에 사로잡게 되는데 런던이라는 큰 도시에 자리 잡은 깔끔한 신직구장을 들고 1년 만에 프로팀에 나타나서는 승격 경쟁에 돌입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팀이 그것도 동네 주변에 있다? 대중들의 관심을 안 받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첼시는 여타 잉글랜드 축구팀들과는 달리 창단한 지 1년 만에 관중 수절을 물게 됩니다.
당시 관중수는 팀의 재정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는데 지금처럼 중계권 개념이 없고 광고 수익이 쥐꼬리만 했던 1900년대 초반의 경우 구단 수익의 99%는 오로지 티켓 값이었기 때문이죠. 실제 1910년 후반에 들어서 첼시의 평균 관중수는 4만 명에 육박했으며 타 팀들은 이러한 첼시에게 매년 팬들에게 연금을 받는다라는 질투의 의미로 연금 수혜자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죠. 이를 영어로 펜셔너스라고 하는데 당시 첼시의 별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첼시는 초창기부터 굉장히 부유하게 스타트를 끄는 구단이었으며 이러한 본인들의 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투자해서 1년 만에 런던에서 가장 성공한 구단으로 자리 잡았죠. 오히려 같은 연고지였던 풀럼은 이러한 첼시의 성공적인 데뷔를 보자 첼시의 구장들이 자신들과 너무 가까이 있으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에 미어스는 런던 지역 반경 5km 인구만 150만 명이야. 징징대지 마. 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첼시가 그저 돈으로 인기를 사서 성공한 구단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100년 전인 1900년대 초반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1908년 워크숍 리포터 신문은 첼시를 무식하게 돈으로 밀어붙여 선두에 오른 위대한 클럽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죠. 당시에도 근본을 중시하는 타팀 팬들이 첼시를 안 입곱게 보는 시선은 아마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첼시는 결국 창단 2년 만에 승격에 성공하게 되었으며 잉글랜드의 대빵들과 좌웅을 겨루는 팀이 됩니다. 초창기 첼시 보드진들의 전략은 수비보다는 공격이었습니다. 축구광이기 이전에 사업가들이었던 그들은 관중들이 수비수보다는 골과 스트라이커에 더욱 열광한다는 점을 파악해 영입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공격수 영입에 투자했으며 첼시는 영국에서 가장 화끈한 경기를 펼치는 팀으로 대중들의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3골을 먹으면 4골을 넣으면 된다? 초창기 첼시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첼시는 당시 진심으로 닭공 축구에 몰두했는데 이로 인해 많은 골들이 넣긴 했지만은 부진한 수비로 인해서 리그에서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죠. 1차 대전이 시작된 1915년 첼시는 FA컵 결승에 진출하기도 했는데 셰필드에게 3대0으로 패하며 팀 창단 10년 만에 맞이한 첫 트로피의 기회를 아쉽게 놓치게 되죠. 당시 첼시는 영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클럽 중 하나였는데 수많은 관중수로 인한 홈경기 티켓은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으며 신직구장이던 스탠포드 브리지에 여러 대회 결승전을 개최하면서 영국 클럽 최고 매출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갔죠. 그러나 첼시는 이러한 수익을 지역사회에도 많이 환원을 했는데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첼시만큼 많은 기부금을 낸 축구클럽은 없었으며 1차 대전으로 인해 영국 전역의 축구팀 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첼시는 풋볼리그에 많은 기부금을 제공했으며 이는 전쟁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구단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또한 타 구단들이 전쟁으로 수익을 급감하면서 풋볼리그에 기금을 요청할 때 첼시는 끝까지 기금 요청을 하지 않았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런던 지역의 아스날은 정기적으로 기금 청구를 했는데 풋볼리그로부터 적당히 하라고 거부당하기도 했죠. 또한 첼시는 여러 구단들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는데 덕분에 많은 구단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죠. 당시 맨유 역시 이들로부터 돈을 빌려간 구단 중 하나였습니다. 첼시는 그들이 빚을 갚을 수 있을 때까지 크게 재촉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여겼죠. 또한 첼시는 1931년 소규모 클럽들의 입장료를 위해서 경기 중계를 TV 및 라디오로 하지 않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를 통해서 첼시라는 클럽의 공동체 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중계는 첼시 같은 호화 클럽들에게는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제도였지만 중소규모 구단의 수입을 위해서 본인들이 솔선수범하여 풋볼리그에 이러한 대인배스러운 제안을 한 것이죠. 이러한 행보로 첼시는 1930년대까지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클럽이었으며 수많은 관중들이 스탠포드 브리지를 방문했죠. 특히 첼시가 세운 평균 3만 관중은 뉴캐슬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클럽도 깨지 못했던 기록이었습니다. 괜히 펜셔너스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수많은 인기 플러스 호화구단이라는 점과 실력과는 별개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첼시는 공격수에만 과도한 투자를 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로 인기를 얻은 팀이었습니다. 이에 타팀 팬들은 첼시는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한 진지한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닌 관중들이 보기 좋은 축구를 한다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죠. 그러나 관중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라는 첼시 보드진들의 전략은 트로피는 아니더라도 영국 최고의 관중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한 셈이었죠. 그렇게 2차 대전 이후 10여 년간 첼시는 리그 중하위권을 기록하며 간신히 강등을 면하는 팀 수준에 그쳤죠. 또한 첼시는 2차 대전 당시 런던에 위치한 클럽이었음에도 홈구장 피해를 거의 보지 않은 클럽이기도 합니다. 런던 시내를 폭격한 수많은 폭탄들은 아슬아슬하게 스탠포드 브리지를 피해갔죠. 독일의 런던 대공습 당시 첼시 테라스에 폭발하지 않은 소위탄을 당시 첼시의 버렐 감독이 발견을 했는데 당시 군인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자 버렐 감독 본인이 직접 소위탄을 해체하기도 했죠.
이게 터졌으면 첼시 홈구장은 불바다가 됐을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성적은 높지 않았지만 수많은 관중들이 찾아오던 첼시였습니다. 그러던 1952년 3부 리그 레딩을 이끌던 테드 드레이크가 첼시의 5대 감독으로 부임하는데 부임하자마자 드레이크 감독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려. 그러니 족밥 소리를 듣지 트로피 안 들고요. 내가 원하는 건 재미가 아닌 결과요. 결과가 그 팀 수준인 거요. 이후 드레이크는 우승을 위해서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본인이 머물던 3부 리그의 자원들을 영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듣기도 했죠. 또한 드레이크는 기존의 오락성 축구, 왕족 축구를 하던 첼시를 뜯어고치기 시작하는데 당시 첼시 팬들은 자신들의 선수가 상대편 선수에게 심한 몸싸움을 걸면은 오히려 자신의 팀에게 야유를 할 정도로 영국에서 가장 부드러운 서포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서포터들에게 상대팀에 대한 더 많은 적대감을 원했죠. 선수들에겐 더욱 거친 몸싸움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드레이크의 노력은 53-54 시즌 리그 8위를 시작으로 545 시즌 마침내 1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첼시의 첫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이는 엄청난 반전이었는데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4년간 첼시 성적은 20, 19, 19, 8위로 8위를 제외하고는 강등 경쟁을 벌이던 팀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우리로 치면은 입스위치 같은 팀이 갑자기 우승한 거라 보면 됩니다. 클럽 창단 50주년 만에 첫 트로피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죠. 또한 첼시는 리그 1위의 자격으로 챔스의 전신인 유로피안컵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당시 영국 축협인 FA는 영국 축구의 인기가 유럽으로 향하는 것을 크게 염려하던 상황이었으며 첼시에게 갖가지 압력을 넣으면서 결국 첼시는 유럽 대항전 기회를 놓쳐버리죠. 또한 드레이크 시대 때 처음으로 첼시의 엠블럼에 사자문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첼시의 우승은 깜짝 우승이었을 뿐 곧바로 리그 중위권으로 내려왔으며 승격한 지 7년 만인 6-1-6-2 시즌 22위를 기록하면서 강등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음 시즌 준우승으로 1부 리그로 바로 복귀하긴 합니다. 드레이크 감독의 해임 이후 팀에 합류한 도어티 감독은 첼시의 1부 리그 승격을 도왔으며 승격 시즌 리그 5위라는 당시의 첼시의 성적과 비교했을 때 뜬금포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당시 첼시는 리그 성적과는 별개로 1960, 1961년 연속 FA 유스컵을 들어올릴 정도로 뛰어난 유스 자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던 때였으며 도어티 감독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1군으로 기용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영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남미의 축구 전술을 팀에 도입하기도 했으며 유니폼 바지 색상을 지금의 파란색으로 바꾸는 형식으로 변경되었죠. 도어티의 지휘 아래 첼시는 7-72 시즌까지 약 10년간 단 한 번도 10위권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으며 64-65 시즌 리그, FA컵, 리그컵까지 트래블의 기회를 얻었으나 리그 3위, FA컵 4강 탈락, 리그컵 우승으로 하나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죠. 이는 첼시의 두 번째 트로피였습니다. 1967년 본인들의 두 번째 FA컵 결승에 진출하기도 했으나 토트넘을 상대로 2-1로 패하며 첫 FA컵 수성에는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섹스턴 감독의 부임 이후 1970년 FA컵에서 당시 리즈 시절로 불리던 리즈 유나이티드를 재경기 끝에 2-1로 꺾으면서 사상 첫 FA컵을 들어올리게 되죠. 이로 인해 첼시는 70-71 시즌 유로피안 컵 위너스컵 출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어 첼시는 위너스컵 32강과 16강에서 각각 그리스, 불가리아 팀들을 꺾고 본격적인 무대인 8강에 오르게 됐죠. 그렇게 8강 상대로 벨기에의 강호 브리에를 만나는데 1차전 벨기에 원정에서 0-2로 패한 이후 2차전 80분까지 첼시는 그 어떤 골도 기록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종료 10분을 남겨두고 두 골을 터뜨렸고 연장전 두 골을 내리 터뜨리면서 합산 스코어 4-2로 4강에 진출하게 되죠. 기적과도 같은 진출이었습니다. 다음 4강에서 같은 잉글랜드 소속팀인 맨체스터 시티를 만나 1, 2차전 모두 1-0으로 승리하며 합산 스코어 2-0으로 결승까지 진출합니다. 그렇게 만난 결승 상대는 첼시에게는 너무나 막강한 상대였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였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펼쳐진 결승전은 첼시가 1-0으로 앞섰지만 경기 직전 수비수의 실책으로 레알이 동점골을 집어넣으며 결승전은 재경기로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승부차기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죠. 이틀 뒤 열린 재경기, 첼시의 공격은 매서웠습니다. 첼시의 레전드 공격수 오스굿의 컨디션은 12시를 찍었고 레알을 상대로 강력한 공격을 선보이며 무려 2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에 레알 마드리드가 뒤늦게 한 골을 만회했지만 결국 경기는 첼시가 승리하게 되면서 첼시는 사상 최초 유럽 대항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첼시라는 클럽의 존재감을 영국을 넘어 유럽에 알리게 된 순간이었죠. 지속적인 성공, 전국적인 관심, 열성적인 지지자들까지 거스 미어스의 형인 조셉 미어스의 손자이자 당시 첼시 회장이었던 브라이언 미어스는 이러한 클럽의 성공에 감격했으며 앞으로의 첼시는 성공할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죠.
이에 당시 첼시 이사진들은 유럽 최정상 첼시에 걸맞는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 스탠포드 브리지에 대한 완전한 재건축을 결정하는데 기존의 나무 관람석을 철거하고 콘크리트와 강철로 된 관람석으로 교체하는 작업, 겨울을 대비해서 팬들의 좌석 아래로 따뜻한 공기를 파이프로 보내는 당시로 치면 굉장히 획기적인 기획까지, 그들은 첼시의 홈구장을 인류를 놀라게 하는 경기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그때까지 이사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첼시의 최악의 암흑기를 만들어낼 줄은. 당시 스탠포드 브리지의 재건축 담당자는 능력 있는 건축업자가 아닌 인맥을 통해 설계 경험이 1도 없는 건축가가 임명되었으며 1970년대 초 영국의 산업 관계가 악화되면서 전국의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3일만 일하게 되었고 건설 파업이 일어났으며 심지어는 건설 자재마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경기장 재건축 속도에 큰 차질을 심어주었으며 경기장 한쪽에 거대한 건설 현장이 자리 잡으며 관중석이 공사 현장으로 변모하면서 관중수 자체를 전체로 많이 받는 것도 불가능했죠. 또한 첼시는 1972년 FA컵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부터 성적이 눈에 띄게 급락하기 시작했으며 7-4-75 시즌에는 강등까지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안 그래도 공사로 인해 관중수에 제약이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성적 하락은 관중수를 더욱 줄어들게 만들었으며 건설 작업이 지체되고 대금 지급이 늦어지며 클럽은 처음으로 예산 관련 위기를 맞이합니다. 결국 공사는 중단되었으며 이미 클럽은 공사를 위해 은행에 마른 채무를 지게 되면서 부유함의 상징이던 클럽은 진지하게 파산을 염려해야 하는 클럽으로 전락하게 되죠. 당시 첼시 선수 출신 감독 맥크리디는 팀의 재정상 선수 영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유스 시스템에 눈을 돌려 1970년대 중반만 해도 팀의 거의 모든 선수들은 홈그라운 출신이었을 정도로 영입이 없었죠. 이러한 역경 속에서 젊은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으며 두 시즌 만인 76-77 시즌 1부 리그로 승격에 성공하지만 승격 직후 맥크리디와 첼시 이사진들 간 분쟁이 터지고 감독이 사임하며 첼시의 암흑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첼시를 둘러싼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데 바로 첼시 훌리건들이었습니다. 30년 전 영국에서 가장 점잖은 서포터들이라는 평을 듣던 그들은 영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서포터들로 변모해 있었으며 그들은 상대 팬들에 대한 폭력, 경기장 난동, 일대 교통수단을 마비시키며 행패를 부렸으며 당시 첼시 팬덤에 대한 평판은 최악이었습니다. 이러한 서포터들의 만행에 정부가 나서서 첼시 팬이 원정 경기에 나가는 것을 금지하려 했으며 심지어 1980년대에는 국가 신분증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스탠포드 브리지에선 강성 서포터들을 막기 위한 전기 펜싱이 설치되기까지 했으며 이러한 캄캄한 상황 속에서 첼시는 80년대 중반까지 2부 리그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단으로 전락합니다. 첼강딱이라는 별명의 근원지가 바로 이 시기였죠. 수많은 티켓들이 팔려나가던 스탠포드 브리지의 관중 수는 어느덧 10,000명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82-83 시즌의 경우 2부 리그 18위를 기록하며 간발의 차로 3부 리그행은 어떻게든 막아냅니다. 그럼에도 첼시의 상황은 개판 그 자체였죠. 결국 클럽 경영이 어려움을 겪던 브라이언 미어스는 단돈 1파운드에 영국의 사업가 켄 베이츠에게 첼시를 매각합니다. 1905년 거스 미어스의 첼시 창단 이후 77년 만에 미어스 가문이 첼시에 촌을 떼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첼시의 구단주가 된 베이츠는 클럽을 살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선 첼시의 부채를 없애기 위해 스탠포드 브리지를 당시 첼시의 지주회사에게 넘깁니다. 그렇게 첼시는 경기장의 세입자로 스탠포드 브리지를 임대로 사용하게 되죠. 구단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행되었으며 먹튀 선수들은 방출되었으며 경기 티켓 값은 인상되었죠. 또한 베이츠는 당시 감독이던 존 닐에게 확실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이에 존 닐 감독은 2부 리그 잔류를 확정 지은 이후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에 나서며 잉글랜드 하부 리그,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숨겨진 과성비 자원들을 영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맞이한 83-84 시즌 첫 경기부터 5대0으로 승리하며 본격적으로 승격 경쟁에 돌입합니다. 승격 경쟁팀이자 케빈 키건이 이끌던 뉴캐슬을 4대0으로 잡아내며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끝내 해당 시즌 1위를 차지하며 1부 리그로 복귀에 성공합니다. 1년 전 3부 리그 직전의 팀에서 1위를 기록하며 1부 리그로 복귀한 것이죠. 이후 승격 시즌 6위를 기록하며 첼시가 1부 리그로 돌아왔음을 알렸죠. 그러나 이후 닐 감독의 건강 악화로 감독직을 사임하고 주전 선수들의 부상, 이적생들의 부진한 활약으로 팀은 또 한 번 분열의 조짐을 보였으며 첼시는 승격 4년 만에 다시 2부 리그로 강등됩니다. 그러나 첼시는 더 이상 2부 리그에 있을 수준의 팀은 아니었으며 강등 첫 시즌 만에 2부 리그를 씹어먹으며 승점 99점이라는 미친 스탯을 쌓으며 2부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빠르게 1부 리그로 복귀합니다. 이는 첼시의 마지막 강등이자 승격이었죠. 이때 첼시는 또 하나의 시련을 겪게 되는데
80년대 미어스 가문이 첼시를 매각을 할 때 당시 첼시 이사들과 주주들은 첼시의 주식 대부분을 부동산 투기꾼 업체인 말러 에스테이트에 매각을 했는데, 당시 말러 에스테이트는 런던의 노른자 땅인 스탠포드 브릿지를 굉장히 눈독들이고 있었으며, 이에 스탠포드 브릿지를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세워 돈을 땡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첼시를 다른 구장에서 홈으로 뛰게끔 하는 일명 그라운드 쉐어를 진행하려 했죠. 이에 구단주이자 회장인 베이츠는 말러 에스테이트와의 전쟁을 선언했으며, 이후 10년간 첼시는 법정 소송으로 많은 에너지와 돈을 낭비해야 했죠. 심지어 베이츠는 팬들에게 브릿지 구하기 싸움에 모금 활동을 요청하기도 했을 정도로 스탠포드 브릿지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죠. 매우 다행인 점은 1990년대 영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투기 단체인 말러 에스테이트가 파산하게 되면서 첼시는 스탠포드 브릿지를 지킬 수 있게 되었죠. 지금도 스탠포드 브릿지에 버려진 한쪽 테라스에는 이러한 문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기는 힐스버러 참사와 헤이젤 참사로 수많은 축구 클럽들이 경기장을 재개발하던 시기였는데, 첼시는 이러한 법정 공방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스탠포드 브릿지를 재개발할 시기를 놓치게 되죠. 그렇게 첼시는 1990년대를 맞이합니다. 축구사에 있어 1990년대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1992년 잉글랜드의 새로운 최상위 리그인 프리미어리그가 결성되었고, 유로피안컵을 대체하기 위해 챔피언스리그가 출범했죠. 유럽의 수많은 구단들은 입식 테라스를 모두 철거하고 좌식으로 대체하던 시기였으며 수많은 새 경기장들이 건설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7, 80년대 심각한 문제였던 훌리건 이슈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TV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중계권 수익이 본격적으로 불어나던 시기이기도 했죠. 첼시 역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수입이 증대되던 시기이기는 했으나 객관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클럽은 아니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단조로웠으며 트로피와는 거리가 먼 흔한 중위권 팀에 불과했죠. 그러던 1993년 축구선수 글렌 호들이 선수경 감독으로 취임합니다. 당시 호들은 이미 선수경 감독으로 스윈던 타운의 1부 리그 승격을 이끈 인물로, 보드진들은 이런 호들의 능력을 높이사 선수경 감독으로 채용했죠. 그는 기존의 첼시의 단조로운 롱볼 축구를 버리고 패스 스타일의 축구 방식을 도입했으며, 그의 능력은 당장은 리그에서 성과가 나진 않았으나 1994년 FA컵 결승에 진출하는 등 조금씩 효과를 보여주기 시작하죠. 또한 1995년 첼시를 뒤흔드는 빅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바로 AC밀란의 레전드 굴리트의 첼시 이적이었죠. 그것도 무려 이적료 한 푼 들이지 않은 자유계약으로 데려옵니다. 당시 굴리트의 위상은 엄청났으며 그의 계약이 확정되는 순간 클럽 사무실에는 시즌 티켓을 구매하려는 팬들의 전화가 빗발쳤죠. 또한 맨유의 레전드 스트라이커 마크 휴즈를 영입하는데 성공합니다. 같은 해 사업가이자 첼시의 골수 팬이던 매튜 하딩이 첼시를 지원하며 마침내 스탠포드 브릿지의 재건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후 1년 뒤 호들 감독이 물러나면서 굴리트는 선수 겸 감독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굴리트가 감독직을 겸하게 된 순간 그는 이탈리아에서 뛰던 경험을 살려 많은 세리에A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비알리, 디마테오, 잔프랑코 졸라와 같은 세리에A 스타 선수들이 첼시로 들어왔죠. 이러한 강화된 전력을 바탕으로 첼시는 1997년 FA컵 결승에 진출, 미들즈브로를 2대0으로 꺾으며 무려 26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굴리트의 영입 하나만으로 첼시는 3년 만에 180도 다른 팀이 되었으며 팀의 또 다른 전성기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굴리트는 선수 영입에 지나치게 재정을 낭비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뉴캐슬로 떠났고, 굴리트가 데려온 이태리 공격수 비알리가 선수 겸 감독직을 맡게 되죠. 이후 AC밀란에서 드사이를 영입, 첼시 유스에서 활약하던 존 테리를 1군으로 콜업합니다. 또한 97-98 시즌 리그 4위와 더불어 리그컵 결승에서 또다시 미들즈브로를 만나가지고 2대0으로 꺾으면서 리그컵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죠. 그러나 해당 시즌 첼시의 가장 큰 업적은 이게 아니었죠. 지난해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진출한 UEFA 컵 위너스컵에서 무려 결승에 진출, 스톡홀름에서 치러진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 슈투트가르트를 1대0으로 물리치며 27년 만에 유럽 대항전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또한 당시 챔스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와 슈퍼컵에서 격돌하며 1대0으로 승리하며 UEFA 슈퍼컵까지 들어올리게 되죠. 1997년 이후 첼시는 더는 중위권을 전전하는 팀이 아니었으며, 트래블을 달성한 지 얼마 안 된 퍼거슨의 맨유를 홈에서 5대0으로 잡아내는가 하면 같은 런던 출신 토트넘을 원정에서 6대1로 혼내주는 등 리그 상위권의 모습을 점점 보여주기 시작하죠. 이 무렵 첼시는 거금을 투자해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당시 클럽 레코드인 1500만 파운드를 질러서 공격수 하셀바잉크를 영입했으며, 그 밖에 구두연센, 디디에 데샹 같은 선수들이 첼시에 들어왔죠. 이후 2000년 FA컵 결승에서 아스톤빌라를 1대0으로 꺾고 팀의 세 번째 FA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또한 첼시는 해당 시즌 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는데 8강까지 진출했으나 바르셀로나를 만나 합산 스코어 4대6으로 아쉽게 떨어집니다. 이처럼 괜찮은 성적을 거두던 비알리였으나 그는 꼰대 마인드로 인한 선수들과의 내부 분열로 인해서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비알리를 이어 AT 마드리드에서 활동하던 라니에리 감독이 2000년 첼시에 부임합니다. 이후 그는 에마니 FT, 윌리엄 갈라스, 그랭키에르 같은 선수들이 영입했으며 당시 잉글랜드에서 가장 주목받던 미드필더 프랭크 램파드를 1100만 파운드를 주고 데려오게 되죠. 라니에리 감독의 지휘하에 팀은 리그 중상위권으로 도약했으나 당시 첼시는 홈구장 재건축, 막대한 이적료 사용으로 인해서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선 선수를 팔거나 트로피를 들어올리거나 아무리 못해도 챔스 진출권이라도 따내야 했습니다. 챔스에 진출 시 중계권 관련 수익이 컸기 때문이죠. 0203 시즌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첼시는 리그 4위에 위치해 있었으며 당시 리버풀이 5위로 추격 중이었는데 하필 리그 마지막 경기가 리버풀과의 경기였죠. 킥오프 전 당시 첼시의 최고 경영자 트레버 버치는 첼시 선수들에게 이번 경기에서 지면은 너희들은 첼시를 떠나야 한다라고 브리핑을 했으며 결국 해당 경기에서 첼시가 2대1로 승리하며 간신히 챔스 진출행을 확정지었죠. 이후 시즌이 끝난 2003년 21세기 첼시의 역사를 바꿀 인물이 런던에 입성하게 됐는데 바로 러시아의 신흥 보호이자 석유 재벌로 알려진 로만 아브라모비치였습니다. 당시 그는 축구구단 인수에 목을 매던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그가 원했던 맨유, 바르샤,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 구단 매각의 가능성이 없었으며 그의 레이더망에 런던의 중상위권 팀인 첼시가 포착됐죠. 이어 2003년 7월 로마는 미어스 가문을 이었던 구단주 켄 베이츠로부터 구단을 인수했으며 신흥갑부 구단주의 출연으로 첼시의 모든 재정적 문제는 곧바로 해결되었습니다. 챔스의 진출을 하니마니 선수를 팔아야 되니 마니 하던 첼시의 입장에서 로마는 사실상 치트키와도 같았던 인물이었죠. 이후 그는 라니에리 감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으며 첼시는 2003년 이적 시장에서만 1억 파운드를 넘게 지출을 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기록한 구단이 됩니다. 이때 이적으로 크레스포, 마켈렐레, 아드리안 무투, 베론, 조콜, 디미엔더프, 글렌 존슨과 같은 이름 있는 선수들이 대거 영입되었죠. 그렇게 모두가 기대한 시즌이었음에도 03-04 시즌 라니에리의 첼시는 리그 2위에 그쳤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해당 시즌 아스날이 무패 우승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대신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한 상태였는데 당시 4강 대진으로는 AS 모나코, FC 포르투, 데포르티보, 첼시였으며 이 중 첼시는 단연 우승 후보 1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첼시는 4강 상대였던 모나코에게 합산 스코어 5대3으로 패하며 결승행이 좌절됩니다. 매우 아쉬운 결과였지만 그렇게 못한 시즌도 아니었죠. 그러나 해당 시즌 직후 라니에리 감독은 경질되는데 이유는 로만이 구상하던 강팀을 이끌 감독으로는 모자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첼시에서 저평가받은 시즌이자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로마는 자신의 강팀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한 감독을 데려오게 되는데 I don't want to be one of the faces of the young managers in the world. I don't want to be that. I want to be one more manager, but again, please don't call me arrogant because what I'm saying is true. I'm European champion, so I'm not one of the bottle. I think I'm a special one. But I understand. 그는 직전 시즌 FC 포르투를 이끌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둔 포르투갈 출신의 젊은 감독 주제 무리뉴였습니다. 자신을 스페셜원으로 칭하던 첼시의 신인 감독의 소식에 언론들의 대서특필이 이어졌는데 풋볼리그 창설 이후 지금껏 이런 캐릭터의 감독은 없었기 때문이죠. 이후 그는 카르발류, 로벤, 디디에 드록바, 체흑, 헤즈만을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했으며 홈그라운 존 테리에게 주장직을 맡기며 그를 중심으로 팀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오만방자한 감독의 첼시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무리뉴 특유의 수비 전술은 상대팀에게는 제한 그 자체였으며 탄탄한 미드진들과 날아다니는 윙어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리그 최소 실점인 15실점, 4개월간 1025분의 경기 동안에 무실점 기록을 세우며 무리뉴의 첼시는 첫 시즌부터 압도적인 성적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는 첼시의 처음이자 마지막 리그 우승이던 5-4-5 시즌의 우승 이후 50년 만에 리그 우승 트로피였죠. 해당 시즌 리버풀을 3대2로 꺾고 리그컵 우승을 차지하며 더블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후 05-06 시즌 또 한 번 1위를 차지하며 2연속 리그 우승을 달성합니다. 그렇게 무리뉴는 2시즌 만에 첼시 역사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감독이 됩니다. 로마는 무리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줬으며 무리뉴는 리그 3연패 달성을 위해서 미하엘 발락, 셰우첸코를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죠. 그렇게 맞이한 06-07 시즌 FA컵과 리그컵을 들어올리며 더블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즌 맨유에게 밀리면서 리그 2위를 기록하며 도메스틱 트래블에는 실패하게 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맨유와의 강팀 라이벌리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3시즌 만에 첼시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감독이 되지만 2007년 9월 그 유명한 무리뉴 3년차가 찾아오며 그는 팀 내 여러가지 의견 불일치로 자진 사임합니다. 당시 첼시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죠.
이후 그랜트, 스콜라리 감독의 체제 하에 리그 성적은 맨유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었으나 트로피를 들어올리진 못하던 상황이었죠. 특히 그랜트 체제였던 07-08 시즌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는 업적을 세웠는데 상대는 당시 첼시와 함께 리그를 씹어먹던 퍼거슨의 맨유였죠. 이들은 리그, 컵 대회에서 굉장히 많이 겨뤄왔는데 절정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었습니다. 결승전 당시 양팀의 전력은 정말 어마무시했죠. 양팀은 결승전에 걸맞게 치열한 경기를 선보였으며 연장전까지 1대1로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경기는 승부차기에 돌입합니다. 이후 맨유의 3번 키커였던 호날두의 실축으로 첼시의 우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나 5번째 키커였던 존 테리가 실축을 하면서 우승컵을 밀어내버렸고 7번째 키커였던 아넬카가 실축하며 결국 챔스 우승은 맨유의 차지가 되었죠. 첼시의 입장에선 매우 아쉬운 패배였으며 호날두는 정말 운이 좋았죠. 주장 존 테리의 실축에 첼시 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승부차기마저도 극적인 양팀의 경기였습니다. 이후 로마는 당시 러시아 대표팀 감독인 히딩크에게 전화통화를 걸었으며 히딩크는 08-09 시즌의 절반 동안만 소방수로 첼시에 부임합니다. 또한 히딩크 체제에서 해당 시즌 에버튼을 꺾고 FA컵을 들어올리기도 했죠. 그렇게 소방수 히딩크가 떠나고 카를로스 안첼로티가 부임합니다. 세리에 A에서 10년이 넘도록 감독직을 수행해온 안첼로티는 무리뉴 시절 가장 강력했던 첼시의 4-3-3 포메이션을 부활시켰고 드록바의 폼은 다시금 올라왔으며 램파드는 미드필더였음에도 커리어 사상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인 22골 17도움을 기록하며 첼시의 공격에 힘을 보탰죠. 그렇게 안첼로티의 부임 1년차 첼시는 리그 우승을 거두었으며 포츠머스를 1대0으로 꺾고 FA컵 우승을 거머쥐며 더블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첼로티는 제2의 무리뉴가 되는 듯했죠. 그러나 1011 시즌 첼시는 리그 중반 승점을 날려먹으며 맨유에 밀려 리그 2위를 기록했으며 챔스, 리그컵, FA컵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무관을 기록합니다. 이에 로마는 안첼로티를 경질해버립니다. 이는 안첼로티의 첼시 2년차였죠. 또한 해당 시즌 로마는 어떻게든 리그 우승을 달성하기 위해 겨울 이적 시장 본인의 독단으로 당시 EPL 최고 이적료인 5천만 파운드를 지르며 한 선수를 데려오게 되는데 이는 첼시 역대 최악의 영입으로 평가받는 페르난도 토레스였죠. 리버풀에서 날아다니던 토레스는 영입 직후 18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하며 내다버린 900억 소리를 들었으며 맨유와의 경기에서 역사에 남는 예능슛을 선보이며 끔찍한 골 가뭄에 시달렸죠. 아무튼 안첼로티의 해임 이후 전 시즌 FC 포르투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끈 젊은 감독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가 차기 감독으로 낙점됩니다. 로마는 그가 제2의 무리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며 포르투로부터 무려 200억이 넘는 위약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를 데려왔죠. 그러나 첼시에서 빌라스 보아스는 제대로 된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대표적으로 팀의 주축 선수들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은퇴 후 드록바의 자서전에서는 빌라스 보아스에 대해 제대로 선수들과 소통하지 않았으며 꽤나 독선적인 타입이었다는 점을 밝혔죠. 그렇게 빌라스 보아스는 시즌 도중 경질되며 11-12 시즌 팀은 리그 6위를 기록하며 로만 체제 사상 가장 낮은 리그 순위를 기록하게 되죠. 그러나 리그 순위와는 별개로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16강 상대였던 나폴리와의 1차전 3대1로 패하면서 탈락하는 듯 했으나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2차전 4대1로 승리하며 합산 스코어 5대4로 극적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빌라스 보아스의 후임 감독인 디마테오는 선수들을 달래가며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이에 첼시의 주축 선수들은 군말 없이 그의 말에 따랐죠. 이후 첼시는 8강 상대인 벤피카를 만나 1, 2차전 모두 승리하며 합산 스코어 3대1로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문제는 4강 상대가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였다는 점이었는데 당시 바르셀로나는 지구 최강의 팀이라고 봐도 무방했으며 퍼거슨의 맨유마저도 당시의 바르셀로나에겐 비빌 수 없는 팀이었죠. 당연하게도 첼시의 참패가 예상되는 가운데 치러진 1차전 오히려 첼시가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잡아내는 이변을 연출합니다. 이는 해당 챔스에서 바르셀로나의 첫 패배였으며 아무리 첼시의 홈이라도 바르셀로나를 잡아낼 줄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러나 해당 경기에서 바르샤의 볼 점유율은 70%에 육박했으며 첼시의 유일한 유효슛이 골로 연결되었을 정도로 첼시는 굉장히 운 좋게 승리를 거둔 상황이었습니다. 골을 넣은 건 드록바였지만 정작 MOM은 체의였을 정도였죠. 캄프누에서의 2차전 바르셀로나는 이를 갈고 있었으며 모든 이들이 바르셀로나의 결승행이 정배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펼쳐진 첼시의 2차전 원정 경기 해당 경기는 첼시에게 매우 불리하게 시작됐는데 부스케츠가 선제골을 집어넣으며 리드를 잡았으며 존 테리가 이 중요한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는 병크를 터뜨립니다. 이후 이니에스타의 추가 득점이 터지며 승부는 뒤집어졌고 그렇게 바르샤의 홈에서 첼시는 무너지는 듯했죠. 그러나 하미레스의 골이 터지며 상황은 바르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원정 다득점제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합산 스코어는 2대2인 상황이었으나 바르셀로나는 한 골을 더 넣지 못하면 챔스에서 탈락하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바르샤는 PK 찬스에서 메시가 실축을 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경기력은 본인들이 훨씬 좋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전원 공격으로 첼시를 두드렸으며 첼시는 전원 수비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 92분 첼시가 바르샤의 공을 걷어냈고 공교롭게도 바르샤의 수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체 투입된 토레스는 1대1 상황 발데스를 제치고 골을 넣으며 합산 스코어 3대2로 첼시는 극적으로 결승행을 확정짓습니다. 당시 챔스 결승만 진출해도 1000억가량의 확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레스의 골은 그의 이적료였던 900억을 딴 900억 일시불 골이라고도 불렸죠. 우주 최강팀을 리그 6위인 첼시가 잡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몰랐던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결승전 상대는 유프아인케스의 바이에른 뮌헨. 당시 바이에른 뮌헨은 바르샤와 함께 지구 최강의 팀으로 거론되던 클럽으로 안 그래도 관신이 운 좋게 올라왔다고 평가받는 첼시의 입장에서 뮌헨만큼은 절대로 꺾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죠. 결승전 경기는 무난하게 뮌헨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첼시는 시종일관 템백으로 맞섰음에도 후반 83분 골을 허용하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뮌헨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력도 뮌헨이 앞섰고 시간도 10분도 채 남지 않았죠. 그렇게 후반 88분 주어진 코너킥 상황, 드록바의 극적인 헤딩골이 터지며 해당 경기는 연장전에 돌입합니다. 이후 연장전에서도 양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며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되는데 첼시의 첫 번째 키커인 마타가 실축하며 결국 뮌헨이 우승할 거라 여겼지만 뮌헨의 4번, 5번 키커였던 올리치, 슈바인슈타이가가 연달아 실축하는 병크를 터뜨렸고 마지막 키커인 드록바가 승부를 마무리 지으며 첼시는 해당 시즌 매우 극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리그 성적인 6위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것도 전성기 바르샤와 뮌헨을 꺾고 우승을 한다? 신기가 첼시에게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시즌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즌 맨시티를 꺾고 FA컵까지 들어올리며 첼시는 더블을 달성합니다. 첼시에게 해당 시즌은 정말 비현실적인 시즌이었죠. 이후 디마테오가 12-13 시즌 도중 경질되며 베니테즈가 한 시즌간 첼시의 임시감독으로 부임합니다. 첼시 팬들의 입장에선 리버풀의 레전드인 베니테즈의 부임은 어색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죠. 그러나 베니테즈는 본인에게 주어진 1년간 첼시에게 엄청난 선물을 선사했는데 바로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해 벤피카를 2대1로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이죠. 이는 첼시의 첫 유로파리그 우승이었으며 팀의 4번째 유럽 대항전 우승이었죠. 이후 베니테스가 나가고 들어온 첼시의 26대 감독은 다른 누구도 아닌 무리뉴였습니다. 당시 무리뉴의 재선임은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3년 동안 첼시를 리그 탑팀으로 만든 레전드라는 점도 있었지만 이후 인테르에서의 트래블, 레알 마드리드에서 성공적으로 감독직을 지내며 무리뉴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명장 반열에 올라있던 인물이었기에 그의 프리미어리그 복귀는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당시 첼시는 그들만의 과도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2000년대 첼시의 부흥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노장이 되거나 은퇴를 선언했으며 무리뉴는 지존의 스쿼드를 통해서 팀을 개혁해 나가고 있었죠. 에덴 하자르, 파브레가스, 디에고 코스타, 티보 쿠르투아와 같은 선수들이 무리뉴의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이때 첼시에 남아있던 더브라이너를 무리뉴가 직접 내보내기도 했죠. 아마 무리뉴 역대 최악의 오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무리뉴는 2014년 스위스 바젤에서 활약하던 모하메드 살라를 영입하기도 했죠. 물론 당시 살라는 완성형 윙어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무리뉴 2기의 1년차 첼시는 리그 3위를 기록하며 특별한 트로피 없이 시즌을 보냅니다. 그러나 2년차 토트넘을 꺾고 리그컵 우승, 무리뉴 2년차답게 리그 1위로 우승을 거두며 더블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전설의 무리뉴 3년차, 리그 성적이 꼬라박기 시작하며 결국 시즌 도중 무리뉴는 경질됩니다. 해당 시즌 무리뉴는 첼시의 닥터진 에바 카네이로와 이슈가 벌어지기도 했죠. 그렇게 소방수 히딩크 감독이 다시금 투입되며 15-16 시즌은 리그 10위라는 당시 첼시로서는 매우 낮은 성적을 거두죠. 리그 우승 이후 10위를 기록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대표팀을 맡던 안토니오 콘테가 첼시의 지휘봉을 잡으며 팀은 빠르게 안정을 찾기 시작했으며 레스터시티의 궤적 은골로 강테가 팀에 영입되었죠. 그렇게 콘테 1년차 첼시는 무려 리그 우승을 거둡니다. 굉장히 재밌는 점은 지난 시즌 리그 10위 때와 비교했을 때 스쿼드 자체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1위, 10위, 1위라는 말도 안 되는 성과는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었죠. 그만큼 콘테 감독은 뛰어난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콘테 2년차인 17-18 시즌 리그 5위로 챔스 진출에 실패하자 경질설이 돌았으며 맨유와의 FA컵 결승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이 내 마지막 경기일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다행히 해당 경기에서 1대0으로 첼시가 승리하며 FA컵을 들어 올렸으나 특별한 반전 없이 콘테 감독은 경질됩니다. 해당 시즌 첼시는 매우 실패한 이적 시장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첼시가 영입한 선수들을 보면은 바카요코, 모라타, 드링크워터, 바클리, 자파코스타 등이 있으며 모두 실패한 영입들로 판명됐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같이 영입한 올리비에 지루가 밥값을 해줬다라는 점과 앞으로 첼시의 수비를 책임질 리디거를 영입했다라는 점 정도가 있었죠. 이후 콘테를 이어 나폴리를 지휘하던 마우리시오 사리가 지휘봉을 잡는데 해당 시즌 나폴리에서 뛰던 조르지뉴가 첼시로 들어오며 나폴리 시절 사리보를 첼시에서 선보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 말들이 나오던 시즌이긴 했으나 분명 사리 감독 1년차 첼시는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리그 3위를 기록하며 챔스 진출권을 따냈으며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하여 아스날을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도 했죠. 첼시의 두 번째 유로파리그 우승이었습니다. 또한 리그컵 결승에서 맨시티와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는데 승부차기 당시 골키퍼 케파가 교체를 거부하는 해프닝이 있었죠. 굉장히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사리 감독은 두 번째 시즌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가뿐 사리가 유벤투스로 떠나버리면서 첼시 팬들은 사리 감독을 비난했죠. 그렇게 사리의 후임으로 첼시의 레전드 램파드가 감독으로 부임했는데 감독으로선 초짜였음에도 의외로 팀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감독 1년차 리그 4위를 기록하며 챔스 진출권을 가져오죠. 그러나 다음 시즌 중반 성적이 중위권을 맴돌며 램파드는 경질되었으며 램파드의 후임이자 첼시의 30대 감독으로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에서 감독 시절을 보냈던 토마스 투헬이 선임됩니다. 투헬 1년차 첼시는 또 한 번 놀라운 성적을 거뒀는데 리그에서 3위를 기록, 무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 당시 상대는 우승을 밥 먹듯이 하던 과르디올라의 맨시티였는데 해외 베팅 업체들은 첼시의 우승에 4배 이상의 배당을 설정할 정도로 첼시의 우승을 보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첼시는 시티를 상대로 의외로 대등한 경기를 선보였으며 전반 42분 하베르츠의 골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맨시티를 꺾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는 2-2-3 시즌 초반 경질되는데 팬들 사이에서는 초반에 조금 못했다고 이렇게 빨리 경질하는 것이 맞는 거냐? 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후 2022년 러우 전쟁 이슈로 21세기 첼시의 최전성기를 열었던 시발점인 로만이 물러납니다. 그가 러시아인이었으며 푸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죠. 그렇게 로만을 이어 미국 자산가 토드 보엘리가 첼시의 구단주로 취임합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첼시는 2-2-3 시즌 12위를 기록하며 93-94 시즌의 14위 다음으로 최악의 시즌을 보냈으며 현 2020년대 중반 첼시는 과도기의 시기에 있습니다. 첼시 팬들의 별칭은 더 블루스, 펜셔너스라고 불리는데 블루스는 첼시의 상징색이 파란색이라서 붙은 별칭이며 펜셔너스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첼시의 첫 별칭인 연금 수혜자의 영문 표기입니다. 그들의 구장 스탠포드 브리지는 1877년 준공되어 처음엔 트랙이 있는 종합운동장으로 사용됐지만 첼시의 설립자인 거스미우스가 이곳을 매입하고 축구장으로 재탄생시킨 이후로 지금까지 첼시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입석이 허용되던 시절 스탠포드 브리지에만 10만 명의 관중들이 몰리기도 했으며 현재 구장의 최대 관중수는 4만석 정도입니다. 다른 잉글랜드 팀들 같은 전통적인 라이벌리를 형성하는 구단은 없지만 같은 런던을 연고지로 하며 어느 정도 규모가 비슷했던 아스날, 토트넘과의 더비 의식이 있었으며 특히 2000년대 첼시의 전성기 시절 퍼거슨의 맨유와 트로피를 놓고 많이 마주치며 21세기 새로운 라이벌리로 떠올랐었죠. 굳이 전통적인 라이벌리를 따지자면은 같은 풀럼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풀럼 FC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세기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의 라이벌리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 정도가 많이 옅어진 상태죠. 첼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저주가 있는데 바로 등번호 9번을 단 공격수들은 모두 부진한다라는 저주입니다. 보통 등번호 9번은 중앙 스트라이커에게 주로 부여하는 번호로 스트라이커들이 부진을 겪는 경우는 다른 팀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나 첼시에서는 유독 9번의 부진이 심했는데 1999년 크리스 서튼을 시작으로 2023년 팀을 떠난 오바메양까지 수많은 공격수들이 9번을 달고 부진을 했죠. 실제 첼시 감독직을 맡았던 투헬은 선수들이 9번을 기피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으며 지금까지도 첼시의 9번은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1900년대 초중반까지 чел시가 공격수에 몰빵 투자를 하면서 성적을 거두던 때와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저주죠. 첼시 감독의 수명은 굉장히 짧은 것으로 유명한데 2000년대 들어서 바뀐 감독 횟수만 19번에 달하며 이 중 가장 오랫동안 지휘봉을 잡은 감독은 4년 조금 못 잡은 라니엘이었는데 그마저도 로만의 취임 이후 첼시의 리그 2위를 이끌었으나 물러나게 되죠. 이렇듯 짧은 감독 로테이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바꿀 때마다 뛰어난 감독들이 첼시에 들어오면서 정말 단기간에 쥐어짜내듯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21세기 첼시의 전성기를 이끈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프리미어리그에 처음으로 대규모 자본을 유입시킨 장본인으로 첼시에게 로만은 영웅이나 다름없지만 타 팀 팬들에게는 프리미어리그에 독을 푼 장본인, 돈빨로 올라간 묵은본 클럽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죠. 물론 첼시는 1905년 창설된 클럽으로 여타 축구팀들에 비해 늦게 창설된 클럽입니다.
그러나 창립 1년 만에 프로팀이 되었고 수많은 관중을 얻었으며 유럽의 그 어떤 클럽들보다도 빠른 성공을 거둔 구단이기도 하죠. 세계대전으로 풋볼리그의 여러 구단들이 힘들어할 때 수많은 기부금과 차관을 전달해준 클럽이기도 하며 이러한 첼시의 도움 덕분에 많은 축구 구단들이 보릿고개를 넘겨왔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에도 계속 신경 써왔으며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팀이었음에도 영국에서 가장 많은 관중수를 보유한 클럽이 되었죠. 이러한 수만 명의 팬들의 바람이 수십 년이 지난 21세기에 비로소 꽃을 피우며 그렇게 지금의 첼시는 런던 지역과 영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구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